제가 이런 자리에 사실 좀 울렁증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너무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긴장되고요. 제가 이 선생님들 저한테 코멘트를 몇 가지 주셨는데, 제가 언제 이렇게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좋은 코멘트를 받을 수 있을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저는 너무 이렇게 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배워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정답일 수는 없고요. 저의 그 관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발표 후에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사실 어디 발표하려고 이렇게 쓴 글은 아니고요. 이 자리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했던 글이고요. 그리고 곽태환 교수님 당부 말씀도 계시고, 이 자리는 브레인스토밍 자리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매개로 해서 조금 더 건설적인 정책 방향,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약간 매끄럽지 못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 좀 부족한 글을 매개로 해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중 관계를 이제 제가 뽑았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한반도 문제, 좀 더 좁혀서 북핵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변인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독립 변인이 될 수밖에 없다. 뭐 현실주의적인 관점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패권 국가고, 또 중국은 아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부상하는 차상위 강대국이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과 중국 대륙 세력이 맞부딪히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중관계가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중관계 그러면 정확한 그 어떤 구조, 속성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협력이냐 갈등이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 갖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협력 쪽에 좀 방점을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코멘트를 몇 분이 하셨는데, 약간 제가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쓰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해서 한마디로 하면 저는 미중 관계는 카르텔 관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르텔 관계, 직선 노골적인 그런 단어는 이 글에서는 약간 피했는데요. 좀 점잖게 표현하면 그것이 이제 협조 체제고요. 협조라는 말과 협력이라는 말은 저는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이라는 말은 힘을 합친다는 얘기고요. 그 협조라는 말은 조율, 전략적으로 이해관계, 이익관계를 조율한다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협조라는 단어 속에는, 개념 속에는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포함되는, 이 카르텔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거대 기업 간의 시장에서 카르텔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 출혈 경쟁을 통하면 상호 간의 어떤 이익이 훼손되기 때문에 담합이죠. 국제정치에서는 이 논리가 그대로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대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이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저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외교사를 보더라도 사실
강대국간 협조 체제가 일반적으로 발생되었던 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례. 뭐 예를 들면 그 19세기 초반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 협조 체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1921년 워싱턴 회담이 있었고 워싱턴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미일 카르텔이었고, 유럽 협조 체제라고 하면 결국 이제 유럽 5개국의 카르텔 체제였고, 그리고 1945년에 미소 얄타 체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들이 왜 이러한 그 협조 체제를 이뤘겠는가라는 것은 결국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상호 간의 충돌, 했을 땐 공멸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호 간의 충돌을 하지 말잖아요. 대원칙을 정해놓고 상호 간의 어떤 이익을 균형 맞추려고 하는 이런 측면을 보였다는 것이죠. 물론 카르텔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는 대원칙은 확고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협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언제든지 배반을 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가격 후려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카르텔 관계는, 그리고 저는 미소 얄타 체제 이후 1945년 이후 강대국 간의 카르텔 체제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결국 뭐 기술적, 물리적으로는 핵무기의 등장, 이런 상황에서는 그 핵보유국끼리 핵억지력이 있는 이런 국가들끼리 전쟁은 이제 불가하다, 뭐 그런 판단이 들고요. 미중 관계도 저는 그 협조 체제라고 부르는데, 미소 협조 체제보다 미중 협조 체제가 훨씬 더 강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핵무기라는 요소 플러스 결국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매우 그 핵심적인 구성국, 미국 주도의 어떤 자본주의 세계 질서 속에 중국이 편승해 들어가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이 무슨 지금 매우 그 미국적 세계 질서를 그 타파할 어떤 수정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합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엄청나게 지금 발전했는데요.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편승해 들어간 것입니다. 1979년 1월 1일 미중관계 정상화가 있었고, 바로 그 1978년 12월 달에 11기 삼중전야가 일어나면서 개최되고, 여기서 이제 덩샤오핑이 그 개혁개방을 선포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미국적 세계 질서의 편승, 그러니까 미국적 세계 질서의 최대 수혜자가 저는 중국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미국에 도전해서 아주 급격히 현상을 타파하고 이럴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물론 중국도 뭐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의 좀 불만 섞인 소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질서를 타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조금 오바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줬으면 되겠는데 거기서 약간 좀 오바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어떤 대응이나 발언들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적 세계 질서에 편승해서 이렇게 경제 발전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부면이 뭐냐면, 그 부정적인 결과가 뭐냐면 취약성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저는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달러에 너무 지금 그 달러 패권에 달러에 중국이 너무 중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국은 19세기에는 아편에 중독됐는데 지금 달러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달러 중독을 약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위안화 독재라도 하고 1대1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다라고 봅니다. 1대1로나 AIIB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뭐 달러 패권을 막 전복시켜갖고 근데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가져가되 조금 더 공정한 형태의 대비 취약성도 좀 완화시키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분명히 이 협조체제, 카르텔 관계,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런 원칙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르텔 관계가 갖는 기본적인 속성, 상대에 대한 100%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력균형의 논리는 지속되고 있다. 그 요즘에 당장 요즘에도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이 이런 남중국해나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건 세력권 조정 이 접점에서의 어떤 힘겨루기 울정되는 것 이런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싸울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의 그런 포위 전략을 방어하는 측면 분명히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일종의 세력권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국내용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패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힘을 계속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미국이 계속 건드리는 것도 중국을 때리겠다는 것보다는 아세안 국가들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관계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좀 이 내부용일 수도 있다 분명히 그런 측면도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장에서 제가 이제 카르텔 관계 담합 속 경쟁이다 미중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론적인 얘기도 조금 제가 썼는데 또 그 선생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여기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익균형과 이제 그 월스의 밸런스 오브 파워.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이론적인 어떤 프레임은 디펜시브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펜시브 리얼리즘과 이익균형을 대비해서 것은 아니고요. 디펜시브 리얼리즘을 가져가면서 그 보완적인 이 이론으로서 이렇게 이익균형이라든지 균형 랜더 스웰러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얘기들을 갖다 쓸 수 있다. 월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미국 정치학회에서 그 논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스티븐 월트나 스웰러나 이런 사람들이 월츠 당시에 너무 그 이론이 단순하다,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세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은 위협균형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통해서 당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월츠는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한 디스크립션 세상을 아주 잘 묘사하기는 하되 그것은 이론적인 발전은 아니다 또 그렇게 맞받아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디펜시브 리얼리즘하고 어떤 이익균형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그것이 기량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타겟은 저는 그 공세적 현실주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르샤이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목적은 파워 맥시마이저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국가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워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결국 과잉팽창을 초래할 결과 그런 초래할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강대국들이 항상 쇠퇴하는 걸 보면 과잉팽창, 자신의 어떤 능력 밖으로 과잉팽창하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맞고 때려맞고 그러면서 이제 붕괴하거든요. 폴 케네디가 강대국의 흥망 이런 책에도 이제 대부분의 패권 국가들이 몰락하는 것이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왜 나오냐면 과잉팽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은 합리적이라면 과잉팽창, 파워 맥시마이저가 아니라 시큐리티 맥시마이저. 이 얘기는 분명히 케네스 월스가 얘기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공세적 현실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그 반대되는 의견이 있고 공세적 현실주의에 따르면 미중 관계는 결국 상당히 갈등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대국 간의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미중 관계가 카르텔이고 혈초체제고 이런 논리는 그런 공세적 현실주의하고 분명히 차별적이다. 저는 그런 의견은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미중 관계는 상당히 서로 이익을 얻는 지금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미중 관계가 7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막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그럼 왜 중국을 끌어들이게 되느냐? 그래서 60년대 베트남 전쟁에 너무 힘을 쏟아붓고 이 베트남 전쟁을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닉슨 도트린으로 해서 이제 힘을 축소하는 것이죠. 근데 세력 공백이 생기고 그것을 동아시아의 세력 공백은 결국 소련이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중국은 왜 미국에 이제 편성하게 됐냐? 중국은 당연히 어떤 중소분쟁, 그다음에 그다음에 소련의 위협이 너무 강력했고 여기서 결국 선택했던 것은, 그러니까 중국은 1960년대 상황이 제일 고립적이었습니다. 반수 반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 반제, 반수 반제, 수정주의 국가인 소련한테의 위협, 그다음에 제국주의인 미국한테의 위협. 그런데 반수 반제, 수정주의 소련의 위협이 더 강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의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70년대 미중 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중 관계가 1990년대 초반에 조금 안 좋았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중국 위험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만, 타이완 해협 위기가 있었고 1995년, 96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린턴 정부 때 거대한 대중 정책 변환이 일어납니다. 클린턴은 맨 처음에 이제 집권해서 어떤 천안문, 그 다음에 중국 인권상 매우 비판하고 그랬습니다만 1994년에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와 인권 문제 연계를 이제 과감히 철회를 하면서 클린턴이 이제 그런 대중 포용 정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최애국 대우 인권 문제 연계 철회를 하면서 그 정당화로서 클린턴이 했던 얘기는 저는 2016년인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때 클린턴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래, 인권 문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중국하고 공동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 미국의 국익이 훨씬 더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논리는 2016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도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미중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일련의 개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2003년에 화평 불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중국이 화평 불기 얘기하는 것은 결국 미국에 도전하지 않겠다, 착한 강대국이 되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에 바로 이제 미국 쪽은 그걸 받아서 스테이크 홀더 얘기를 하죠. 이익상관자 얘기를 하고, 또 2009년에 클린턴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공무장관이 돼서 중국에 가는 2008년이니까요. 그때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배에 탔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형 대국, 시진핑 정권이 들어와서 신형 대국 관계를 얘기하는데, 신형 대국 관계는 쉽게 가면 그런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지. 공동 번영. 공동 번영이라고 점잖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갈등 관계, 우리끼리 갈등 관계보다 같이 협력할 때 훨씬 더 공동 이익이 크기 때문에 협력해보자, 이런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신형 대국 관계도 스테이크홀더 이런 관계, 이런 개념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중 관계를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메리카 이런 개념에서도 나오듯이 완전히 저는 미중 경제 관계는 완전히 결착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GDP의 거의 3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대미 시장, 대미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는 바로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왜 문제냐면, 중국 경제 침체되면 결국 도시 지역에 고용되어 있는 농민공, 수억 명의 농민공들 다 직장 잃고, 완전히 이건 사회 불안 약이 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연도, 일당 지배에 직격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거 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반도 같은 데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긴다, 그럼 당연히 중국에 투자되었던 달러 다 빠져나가, 다시 미국으로 환류됩니다.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런 거 한번 증명됐죠. 오히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났는데 전 세계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래도 가장 믿을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정, 중국어로 원띵 그런데요.
이렇게 스테빌러티를 계속 외치는 이유도 저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이익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 미국은 뭐 무역 역조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뭐 불만 섞인 소리를 가끔씩 하는데, 사실 미국의 경제 전략은 브레튼 우드 체제 붕괴되면서 경제 전략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빚으로 미국은 자신의 그 경제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뇨리지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죠. 경제적으로 뭐 양적 완화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지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한테 1,000억 불을 꼬았다, 근데 갚을 돈이 없다, 그럼 그냥 1,000억 달러 찍어서 주면 중국은 할 말 없는 것입니다. 그 실질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그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미국의 경제 전략은 결국 한 30년 동안의 경제 전략은 그 부채 화폐화, 그러니까 빚 떠넘기기.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국이 미국한테 돈을 꿔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중국은 돈을 왜 꿔주느냐? 중국이 꿔준 돈을 갖고 미국 소비자들은 월마트 가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사게 되는 것이죠. 아주 이런 규모, 기묘한 공생관계, 지금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미 미국하고 중국은 경제관계에 있어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게 너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너무 이 취약성이 커지니까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하고, 그 다음에 달러 중독 조금 완화하고,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를 하고 1대1로를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명히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미중 관계의 기본적인 저는 이 구조,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미중 관계 속에서 북핵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북핵 문제가 어떻게 전개된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럼 왜 이 핵을 갖고, 핵을 통해서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뭐 북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배워야 될 이런 측면이지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그 동인이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어떤 시큐리티, 안보적인 측면이 있죠. 북한은 고립되어 있는 상태고, 또 중국도 제대로 안 도와주고, 또 믿었던, 희망했던 북미 관계 개선,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뭐 내주먹, 자력갱생, 그럼 뭐 한방으로 가겠다, 그래서 뭐 핵무기 보유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논자들이 뭐 주장하듯이 이러한 논리들은 뭐 파키스탄의 부토 정권이 핵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핵 개발을 하고, 이건 다른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도널드 그레그 주한미 대사가 그런 말을 하죠. 70년대 남한과 지금 북한하고 뭐가 다르냐? 그 논리 똑같다. 핵무기 가지려고 하는. 이런 건 분명히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치대 생존, 정권 생존이라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민들에 대한 동원력이거든요. 인민들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면 한순간 그냥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결국 자신의 힘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 과시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핵실험 같은 경우는 뭐 군사적 아리랑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핵실험을 통해서 군중대회를 열고 이런 거 다 동원, 어떤 자신의 힘을 과시, 정권의 힘을 과시, 그래서 나를 믿고 따라라, 뭐 이런 충분한 그 뉘앙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형태는 요즘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보가 선행되어야 되고, 안보를 그러면 재래식 무기나 뭐 이렇게 되긴 돈이 너무 다 들어가고 뭐 너무 또 재래식 무기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핵무기로 일단은 뭐 안보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 기반 위에서 경제 발전을 하겠다. 노동당 7차 대회에서도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중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걸 충분히 봐야 된다는 거죠. 북한의 생존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결국 중국입니다.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북한은 저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유 며칠만 끊으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중국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그것은 결국 사고 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저는 이걸 북중 관계를 응석바지 게임이다. 예전에 이제 그런 논문도 썼는데요. 북중 관계를 게임으로 치면 이것은 프로텍터 게임입니다. 보호자 게임입니다. 보호자 게임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응석바지 게임인데 결국에는 중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북한이 이기는 것 같지만 중국이 만약에 정말 힘을 쓰고 용을 쓰고 해서 너 말 안 들면 동맹 끊겠다. 그러면 북한은 그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끊임없이 북한은 어떤 이런 핵실험 등을 통해서 벼랑끝 외교를 강화 외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뒤처리는 중국이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북한을 버릴 수도 없는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보면 199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북핵위기 사이클을 보면 북한이 사고치고 중국이 설거지를 하는 이 계속 패턴이 이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도 북한의 어떤 핵을 통한 강화 외교 분명히 이게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한 서너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원인이라기보다는 북한 같은 이런 약속이 어떻게 핵 개발을 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면 물리적으로 좀 보면 결국 미중 간의 세력 경쟁 속에서 그 틈을 북한은 충분히 지금 이용해 오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이 북한 핵 개발의 permissive cause, 허용적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그 세력 경쟁, 카르텔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한 카르텔 관계 속에서의 열린 기회의 창을 북한은 잘 잡았던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핵개발에 북한처럼 약속이 핵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뭐 이런 것이라고 보이죠. 파키스탄 이런 거죠. 파키스탄 핵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인도와 중국의 라이벌 관계. 여기서 그 기회의 창이 열렸었던 것이고 파키스탄은 그걸 이용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죠. 그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실패. 저는 만약에 그 당시에 이렇게 봅니다. 1979년에 이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죠. 그러면서 이제 신냉전이 아주 격화가 되는데 만약에 아프가니스탄 소련의 침공 이후에 어떤 남한의 핵개발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다라고 하면 약간 남한도 그때 가능성이 있지 않았었을까? 미국이 약간 용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러한 또 그런 논리적인 또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대응은 어떤가? 10페이지부터 이제 쭉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미국하고 중국은 역시 그 협조 체제 속에서 북핵 문제의 대응도 그 협조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첫 번째는 미국이나 중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어떤 한반도 안정의 훼손, 그래서 중국하고의 어떤 분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확고히 차단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분명히 있고요.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를 이용해서 북한 문제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해 들려가려고 하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보입니다. 사드 문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스펙트럼이 있냐 정책적인 미국의 정책적 스펙트럼은 매우 좀 다양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북한 붕괴 뭐 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분명히 옵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북한 붕괴 자신의 어떤 독단적인 북한 붕괴로 가면 당연히 뭐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국하고의 협의하에서 북한 붕괴 일종의 공동 통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 붕괴를 미국하고 중국이
어떤 협조를 통해서 하고 한반도 북부에 대한 통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방정국 때 신타 통치 뭐 이러한 것과 좀 비슷한 그런 뭐 정책적 대안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치 전략, 오바마 정부의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는 방치 전략으로 보고요. 물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뭐 북한하고의 접촉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방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핵폐기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그건 뭐 9.19 공동성명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역시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딜레마입니다. 미국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북한하고의 관계. 미국하고의 관계에 절대로 낄 수 없습니다. 북한 때문에 미국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이거 확고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카르텔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을 역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논자들이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럼 중국이 뭐 전면적 이행, 요번에야말로 뭐 중국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북한에 대한 피로감과 북한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좀 혼돈하는 것 같고요. 3차 핵실험 완전히 이번엔 끝났다. 4차 핵실험 이번엔 끝났다. 근데 그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이건 팩트가 증명해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딜레마 관리하기, 그것이 중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중국이 맨날 할 수 있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뭐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 그것이 중국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법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근데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 약간 좀 방치하는 모습도 약간 보입니다. 북한을 약간 방치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의 뭐 합의 동맹국이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물론 그 원심력과 구심력 동시에 존재합니다. 근데 보면 원심력이 강할 때는 항상 미국 쪽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와서 그 어떤 그런 일본의 그 어떤 원심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차단되는. 가까이는 하토야마 정권 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이스미 정권 때도 이제 북한하고 이제 관계 정상화, 그래서 뭐 평양 회담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때 바로 이제 뭐 북핵 문제가 터지면서 그것들이 다 무력화되는. 분명히 이제 미국은 일본이 자신의 어떤 품에서 벗어나서 아주 뭐 자율적으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완전히 뭐 편승을 해서 대북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단어로 하면 뭐 기회주의적 현상 유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행위자가 아닌가.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저는 그 게임으로 치면 스태건트, 사슴사냥 게임, 뭐 둘이 합하면 사슴 잡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서로 가는. 근데 다른 국가들끼리의 관계는 상당히 그 죄수의 딜레마 이런 프레임이 보이고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그 스태건트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은 그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 대안 중에서 각국의 입장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6페이지 그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가지 정도의 그 정책적 대안 시나리오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먼저 극단적인 2가지 시나리오, 북핵 인정과 북한 붕괴. 북핵 인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 핵을 갖지 말아야 될 국가가 핵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북핵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핵을 인정하게 되면, 공식적인 핵 보유국을 인정하게 되면 북핵 문제는 사라집니다. 일거에.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는 실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핵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이 결세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이건 핵 확산을 이건 허용한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는 소리고, 뭐 동맹국이 핵무장을 하니까 미국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맹관계, 특히 비대칭 동맹관계에서는 그 동맹 약속이 어떤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맹 강대국의 입지가 상당히 훼손됩니다. 자율성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허용할 수가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을 핵 인정해버리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핵무장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중국의 국가 이익을 매우 훼손하는 것이고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아주 뭐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의향은 있다고 봅니다. 자, 반대의 극단은 이제 미국 주도의 북한 붕괴인데, 이 붕괴도 역시 극히 희박하다. 이 시나리오도.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 뭐 결사적으로 이것은 뭐 단호히 반대한다. 이건 이점 분명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뭐 겉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것도 다 옵션에 있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미국 주도의 북한 붕괴 역시도 이 동의, 비동의가 확실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나리오가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없다. 박근혜 정권 북한 붕괴 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북한 붕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것이 실현 가능하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위와 존재의 문제는 항상 별개의 문제고 이걸 또 혼돈하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주도 북한 붕괴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똑같이 북한 붕괴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컨도미니엄, 대북 공동 통치, 그러니까 신타 통치의 논리도 가능하겠다. 이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겉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지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 한반도 국가들의 어떤 이익을 훼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뭐 당연하고 남한도 이것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저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방치. 저는 방치가 바로 현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방치는 사실 어떤 행위자들한테도 크게 뭐 이렇게 손해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상황이 방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북한도 방치를 하면 북한도 뭐 잃을 거 없습니다. 계속 핵개발, 핵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으니까요. 중국은 맨날 육자회담 외치는데 그런 실질적인 행동을 한 게 없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중국도 약간 그 방치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거 이런 성격을 보이고, 그리고 러시아도 뭐 실질적으로만 행동하는 건 없는 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역시 뭐 그런 거. 안타깝게도 지금 방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 방치 상황이 뭐가 문제냐면 북한의 핵 위협, 북한의 강화 외교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방치했을 때 어떤 부정적 결과라고 되죠. 그러면 남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통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근데 그것도 두 가지. 북핵 동결 평화협정, 북핵 폐기 평화협정. 이렇게 되는데 9.19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북핵 폐기 평화협정 이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제 기회의 창이 점점 이제 닫히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닫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 결국 북한이 이제는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이 핵을 과연 폐기하겠는가? 헌법에도 핵 보유국으로 이미 명문화를 시켰고 9.19 공동성명 최종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한 만약에 평화협정을 간다라고 해도, 저는 미국하고의 평화협정을 간다라고 해도 북한이 과연 포기를 할 것인가? 왜냐면 아까 전에 북한이 왜 핵 개발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국내적인 요인, 정권 생존, 군사적 아리랑, 주민 동원 이런 측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평화협정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사담 후세인, 카다피 이런 그 운명을 봤기 때문에 좀 상식적인 거거든요. 어떤 영화 마지막에 이제 경찰이 도둑을 쫓아가면서 거기 안 서버리니까 도둑이 딱 명언을 합니다. 너 같으면 쓰겠냐. 저는 그 논리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 당연히 뭐 합리적, 우리가 김정은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감정이입을 시켜서 우리가 북한 정권이고 김정은 정권이라면 지금 과연 핵을 포기하겠는가? 저는 그럴 가능성, 합리적인 동의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남는 것은 북핵 동결 평화협정인데 저는 북핵 동결 평화협정은 이것은 최대치로 조정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근데 미국도 방치를 했을 때 북한의 핵 기술이 계속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보다 핵 동결에서 끝내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미국도 이걸 최대치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인데 남한인데 한국 같은 게 지금 박근혜 정권 절대 이것은 뭐 힘들고 만약 이런 걸 받게 되면 박근혜 정권 또 보수 세력을 뭐 지지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뭐 국내적 정권 지지 기반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의사 정도는 좀 타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핵동결 평화협정 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북핵 문제는 우리가 북한을 붕괴시킬 게 아니면 혹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할 것이 아니면 그리고 북핵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북핵 동결이냐 평화협정 혹은 북핵 폐기냐 평화협정 북핵 폐기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북한을 다시 돌려 세워야 되고 북핵 동결 평화협정 가려면 남한이나 미국이 좀 더 유연해져야 돼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가 더 어떤 방식이 더 쉽겠냐 용이하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국과 미국이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 한국과 한미 양국이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떤 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려봅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상수라고 저는 봅니다. 정권 차원에서 정권은 뭐 계속 유지 일당으로 가는 것이고 1인 지배고 이런 체제에서는 상수죠.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한국이나 한미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변적인 이런 상황 여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하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네, 이상이고요.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